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학기 두 번째 문법 시간 중세국어 표기 방식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중세국어에 사용되었던 음운들을 봤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자음자, 모음자라고 하는 음운들 중에서 중세시대엔 있었지만 현대국어에는 사라진 애들이 어떠한 형태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사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 중세 국어의 표기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요걸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현대 국어의 표기 방식과 중세 국어 표기 방식이 달랐다라고 하는 걸 인지해 두시고요. 중세 국어는 표음주의를 표방하여 표기하였고 현대 국어는 표의주의를 표방해서 표기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자, 표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건 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표기라고 하는 건 글자로 글을 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표기법은 쓰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기법이란 글자를 쓰는 방식,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쓸 때 나타나는 방식을 얘기해요.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중세국어는 표음주의를 표방했다 그랬죠? 자, 표음주의는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표의주의는 의미를 밝혀서 표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하는 표기 방식을 사용하고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 분철이라고 하는 표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적기 옆에 중세 써두시고요. 끊어적기 옆에는 현대 써두십시오. 자, 이어적기란 무엇이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애를 발음해보면 사람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발음 나는 그대로 사람이라고 적어주면 그게 이어적기입니다. 소리대로 적은 표음주의예요. 깊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이라고 발음 안 하죠? 우리는 깊은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하고 이어 적으면 그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를 표방한 표기체계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어 적기란 앞에 있는 음절, 자, 사람이라고 하면 요 한 글자가 하나의 음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하나의 음절을 한 글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초성, 여기가 중성, 여기가 종성입니다. 자, 이 종성이 뒷말에 초성, 자, 사람이 하면 여러분들 의문이랑 의문 변동 배웠죠? 이 발음과 이 발음이 동일하죠. 발음이 같다는 소리는 두 개가 같은 의문이라는 얘기고, 즉 이 앞에 있는 이응은 아무런 소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음절에 초성이 비어 있으면 앞에 있는 종성을 어떻게 한다? 뒷말 초성에다 갖다 표기하는 것이 이어적기다. 그럼 얘를 이어적기로 적어보면 어떻게 적을까요? 사람하고 미라고 적겠죠. 자, 그 다음에 끊어적기 분철로 넘어가 보면 분철은 현대 국어의 표기 방식입니다. 얘는 사람이랑 이라고 하는 조사를 서로 떼어서 적어줍니다. 깊은, 깊다, 깊고 깊은 어간과 엄이죠. 따로 떼서 이 글은 깊다라고 하는 어간 깊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와서 붙은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게 조사 어미를 앞말과 분리해서 적어요. 그렇게 적으면 이 단어가 깊다에서 온 거구나. 그리고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구나. 서로 떼서 구별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끊어 적기를 우리가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의미를 밝혀서 적는다. 자, 그래서 끊어 적기는 앞 음절의 종성을 표기한 뒤의 음절 초성에는 이응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말이 사람이라는 명사 하나의 단어고 뒤에 이는 앞말과 이어지는 말이 아니고 조사라고 해서 다른 단어가 붙은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쓰는 게 끊어 적기, 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맞춤법 제1원칙은 표기 제1원칙은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도록 하여서 그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어미를 밝혀서 적어줘요. 그게 표의주의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중간에 거듭적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거듭적기는 근대 시대에 잠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도기적 현상이고요. 이어적기 연철은 자, 우리 중세국어는 표음주의를 표방해서 소리 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고, 끊어적기 분철은 현대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표의주의를 표방하는 표기체계를 쓸 겁니다. 이걸 공표한 건데, 거듭적기는 공표를 아무도 안 하고 결정을 아무도 안 했어요. 표기를 이렇게 하자, 거듭 적는 걸로 표기하자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어야 되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과도기적 현상으로 잠깐 등장하는 게 거듭적기입니다. 자, 여기는 뒷말 초성에 미음을 적고 얘도 뒷말 초성에 피읍을 적었어. 근데 끊어적기는 앞말 종성에 미음을 적고 앞말 종성에 피읍을 적었어.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근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적어야 돼? 뒤에 적어야 돼? 모르겠다. 앞에도 적고 뒤에도 적자. 앞에도 적고 뒤에도 적자. 종성과 초성 모두에다가 같은 소리를 2번 적어 놓은 것이 거듭적기 중철 현상입니다. 중철 현상은 근대 시대에 과도기적으로 잠깐 등장하다가 사라져요. 자, 이어적기, 거듭적기 잠깐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를 적용했습니다. 근대국어는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 끊어적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등장했고 중철, 거듭 적었다. 현대국어는 끊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표의주의 표방에서 표기를 하게 됐다. 그래서 중세국어 표기 방식이 이어적기 표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헌을 현대국어로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끊어서 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가 저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조사가 이가 붙은 건지 이가 붙은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람이에 밑줄 치고 자, 기역에는 이라는 조사가 사용됐다 해서 모음 이만 있는 조사가 있으면 여기 이 있으니까 조사 이 쓴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틀립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었고 그걸 이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에 이 앞에 모음만 있는 이가 아니라 이응이 붙은 이가 주격조사로 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역에 밑줄 쳐놓고 모음 이가 주격조사로 붙었다 그럼 틀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어적기 되어 있는 애는 끊어 적어서 단어의 원형이 무엇인지 밝힐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문법을 잘 풀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중세국어에는 표기 방식이 현대랑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총 3개를 배울 거예요. 하나 이어적기,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받침을 얘기합니다. 받침.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한번 보면 여기서 비읍이 초성. 맨 앞에 오는 애. 어가 중성.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이 비읍. 예. 이게 종성이죠. 그래서 글자로 치면 받침 위치에 오는 애가 종성인데 이 종성을 표기할 때 중세시대에는 8개의 자음만 사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자, 옆에 세종 때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자, 이때 기간을 우리는 국어에서 중세국어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종성 표기를 이 8개의 자음으로만 했다. 자, 그래서 팔종성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팔종성 가종용법이라고 합니다. 8개의 종성만 가종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소리 정자고요. 그래서 8개의 종성 소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성 표기에는 이 8개만 사용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현대국어는 표의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밝혀서 적어줘요. 그래서 꽃 이러면 아, 얘는 꽃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지? 해서 받침의 치읓을 살려서 써주고 이게 꽃 봉우리 할 때 그 꽃이구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적어줍니다. 이게 표의주의예요. 근데 중세국어는 표음주의라 그랬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요. 그러니까 얘가 발음이 꽃하고 납니다. 치읓은 받침에서 소리가 안 나거든.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갖다 적어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너네 음운 변동할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음절 끝소리가 한자로면 종성입니다. 자, 이 종성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7개의 소리만 난다 라고 배우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옷으로 소리가 나고 시옷으로 적어요 라고 하는 예시를 선생님이 갖다 써놨죠. 중세시대는 자,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7개의 받침에 시옷 받침이 오는 소리도 디귿 받침과는 별개로 따로 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종성에서 날 수 있는 소리의 개수가 현대국어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지만 중세시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 해서 시옷도 종성에서 소리가 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종성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자. 종성에서 자음 어떤 애들이 소리가 나지?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도. 디귿이랑 시옷은 받침에서 소리가 달라. 중세에는 다르게 발음했어요. 현대국어는 똑같이 발음합니다. 디귿 받침이랑 시옷 받침은 발음이 달라 해가지고 발음 나는 8개로만 쓰게 된 게 팔종성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쓰자 했으니까 표음주의, 표음적 표기법에 해당하죠. 우리가 표음적 표기법을 다른 말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종성에서는 8개의 자음, 실제로 발음되는 애들만 표기에 사용합시다 라고 한 게 팔종성법. 실제 발음대로 표기한 겁니다. 자, 그럼 중세시대 받침 시옷 발음은 어떨 때 났는가?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요. 지읒과 치읓으로 받침에 쓰는 글자들이나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까 꽃과 같은 애들이 그렇죠. 꽃하면 치읓으로 받침을 쓰죠. 자, 얘네들은 중세시대 시옷으로 발음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빛이 세 그러면 얘도 중세시대는 어떻게 발음했다? 이렇게 발음했다.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에서 시옷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땐 현대국어로 따지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중세시대는 시옷 받침도 발음을 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외워주시면 돼요. 지읒, 치읓은 중세시대 시옷으로 발음했고 시옷으로 표기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지금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현대국어 꽃입니다. 꽃. 자, 그래서 중세시대의 곧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지읒이 받침이니까 발음이 받침에서 시옷으로 나요. 사마띠 같은 경우도 치읓이니까 시옷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써준다 해서 이렇게 중세시대엔 썼어요. 마찬가지 티귿이나 피읍 같은 경우는 받침에서 발음 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외우기 쉽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와 할 때 가나다라 마바사 아 순서대로 8개 자르면 팔종성법에 나오는 그 8개의 자음이 됩니다. 얘네 이외에 다른 애들이 오면 전부 티귿은 디귿으로 발음 났으니까 발음 나는 대로 디귿으로 쓰고요.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이 났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비읍으로 쓴다. 자, 중세시대에는 앞서 얘기했죠? 받침의 디귿과 시옷 발음이 서로 달랐다. 종성 받침에서 디귿과 시옷을 엄격히 구분했고 발음대로 표기했기 때문에 표기도 구분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요 2가지 문헌은 외워두세요. 중세시대에 웬만한 글들은 다 팔종성법을 지키는데 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작품과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팔종성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얘네는 팔종성법 예외사항에 해당해요. 그래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지시해서 훈민정음 창제 초창기에 쓰인 책들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쓸 때 세종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팔종성법으로 표기하지 말고 표의주의로 표기해 주세요 라고 해요. 표의주의, 의미를 다 밝혀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같은 경우는 종성에 모든 자음이 다 쓰였습니다. 발음 나는 애들만 발음대로 쓴 게 아니고, 자, 꽃 발음이 이렇게 나더라도 이렇게 적어줬다는 거야. 현대국어처럼. 마치 현대국어처럼 발음 나는 대로가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를 밝혀서 적어줬기 때문에 종성에 8개의 소리만 쓴 것이 아니고 소리는 8개로 나더라도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형태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요 2가지 작품에는 팔종성법이 사용되지 않아요. 이 2개 빼고는 다 팔종성법이 사용되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칠종성법. 자, 이 칠종성법은요. 영정조 때부터 193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7세기 초부터 이미 근대 국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칠종성법이 쓰인 시기는 근대 시기인 거죠. 임진왜란이 끝나면 조선 후기가 시작되고 그 조선 후기부터를 근대 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후 칠종성법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 국어는 칠종성법으로 표기를 해요. 중세 국어는 팔종성법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근대 국어는 왜 칠종성법으로 표기를 했느냐? 왜 8개의 종성이 아니라 7개의 종성으로만 글자를 썼느냐? 이때 되면 시옷이랑 디귿의 받침 발음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빛도 빛이라고 발음하고요. 빛도 빛이라고 발음을 하죠. 이것처럼 받침에서 시옷 발음과 디귿 발음의 차이점이 사라져요. 그래서 시옷이 디귿으로 소리나고 디귿도 디귿으로 소리나네? 그러니까 이 2개를 따로 구별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자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얘들아 디귿으로 소리나면 디귿으로 적어야 되지. 근데 이 근대 국어 때는 그걸 상식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모두 디귿으로 나자 시옷으로 표기하기로 통일합니다. 특이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없어져요.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디귿 없어지고 디귿 발음은 시옷으로 표기하는 걸로 통일을 해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예디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중세국어에서요. 종성에 이응이 오면 안 읽습니다.
자, 종성에 이렇게 이응자가 오면 얘는 음가가 없어요. 이런 뜻이야. 소리 내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 예디응이 와야지만 우리가 지금 종성에 이응 오는 것처럼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종성의 이응 소리는 중세국어 시대에 옛 이응으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팔종성법에 이거 이응으로 쓰면 얘는 소리가 없어요. 이런 뜻이야.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표기를 해요? 그치? 소리 없는 앤데 소리대로 표기한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래서 팔종성법의 이응 자리에 오는 애는 현대국어 종성의 이응에 해당하는 예디응자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 예디응이요. 칠종성법으로 가면 이응으로 바뀝니다. 자, 왜 바뀌냐? 예디응이 17세기 초에 사라져요. 그래서 중세국어 팔종성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 이렇게 적었다면 근대에 와서 칠종성법은 예디응이 없어졌으니까 예디응 대신에 이제 종성에 이응을 쓰니까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자, 중세시대에 이렇게 썼던 애가 이렇게 쓰였던 애가 근대 국어에 가면 이렇게 표기가 바뀌니까 소리는 똑같지만 표기는 이응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종성법은 디귿 빼요. 소리는 디귿으로 나지만 시옷으로 표기합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로만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예디응이 아니라 이응이 온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팔종성법의 이응은 예디응이 온다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칠종성법에서는 디귿과 시옷 중에 대표로 소리 나는 음은 디귿입니다. 소리는 디귿으로 나요. 그런데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되었지만 디귿도 디귿으로 발음되고 표기는 시옷으로 동일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팔종성법은요.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때문에 디귿으로 소리가 나면 디귿으로 적어요. 시옷으로 소리 나면 시옷으로 적었고 근데 근대에 오면서 디귿이랑 시옷 발음의 구분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시옷도 디귿으로 디귿도 디귿으로 자 칠종성법에서 소리가 다 디귿으로 납니다. 종성에서. 근데 이 디귿 받침을 뭘로 표기했냐? 시옷으로 표기해요. 시옷으로. 칠종성법에는 디귿이 없고 시옷이 들어갑니다. 예디응이 없고 이응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국어로 오게 되면 완전히 표의적 표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표의주의 설명했어요. 모든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단어가 어떤 형태인가를 밝혀 적어요. 그래서 중세와 근대 국어는 표음주의를 표방했다면 표기를 소리 나는 대로 했다면 현대 국어는 의미를 밝혀 적는 걸 표방하기 때문에 모든 말의 기본 형태를 살려서 표기하면서 종성에는 모든 자음을 다 표기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조사 어미를 분철하고 종성의 모든 자음을 표기 가능하도록 해서 발음 나는 대로 쓰되 어법을 밝혀서 적는다라고 하는 표의주의를 지키는 것이 현대국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꽃 하면 받침에서 지금은 치읓 쓸 수 있으니까 치읓으로 써요. 자, 그런데 중세시대다 그러면 제 발음이 꽃하고 났을 거고 표기도 꽃하고 썼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근대 시대에는 시옷 받침 발음이 디귿으로 다 통일되기 때문에 발음이 이렇게 났을 거예요. 꽃하고. 근데 표기는 칠종성법에서 디귿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디귿 발음은 시옷으로 표기한다. 그래서 이게 현대, 얘가 중세 표기, 그리고 얘가 근대 표기 이렇게 됐겠죠. 물론 꽃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형태가 좀 많이 바뀌어서 중세랑 근대 이런 형태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예시를 든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중세시대에만 나타났던 특별한 표기 방식입니다. 중세에는 이어적기에 꼭 팔종성법 썼죠. 근대에는 거듭적기가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칠종성법 썼죠. 현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는 표의주의를 표방하다 보니까 끊어적기를 적고 그 다음에 표의적 표기를 해서 모든 자음을 받침에다 다 쓸 수 있게 해줬죠.
그쵸? 자, 중세에는 현대에는 없는 방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표기가 됩니다. 자, 방점이란 무엇이냐? 평성과 거성, 상성이라고 하는 걸 표시해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평성, 거성, 상성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저런 걸 성조라고 하고요. 얘를 풀어서 설명하면 음의 높낮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조가 없어요. 중국어는 현재도 성조가 있죠. 우리나라 말은 지금 성조가 없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전에, 임진왜란 전이면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한 순간부터 임진왜란 전까지가 중세국어 시기예요. 그럼 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성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음의 높낮이를 뭘 통해서? 방점이라는 점을 통해서 표시를 해줬어야 됩니다. 자, 이 평성이라고 하는 성조는 낮은 소리를 의미하고 소리를 낮게 내세요. 거성이라고 하는 성조는 높은 소리를 내세요. 상성이라고 하는 성조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로 내세요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 똑같은 배라는 글자야. 자, 근데 이 배는 여러분들 먹는 배입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긴 먹는 배. 이 배는 여러분들 타는 배예요. 타는 배. 자, 그러면 이걸 중세시대엔 어떻게 발음했냐? 먹는 배는 배 낮게 발음해요. 낮게 소리를 내요. 타는 배는 배 하고 높게 소리 냅니다. 배. 성조가 달라요. 자, 이때 낮은 소리 평성은 어떻게 표시를 했냐? 배라는 글자 왼편에 아무런 방점도 찍지 않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거성, 높은 소리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 배라는 글자 왼쪽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요. 이 찍힌 점 이름이 방점입니다. 그래서 글자 왼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다. 그러면 거성. 안 찍혀 있다. 평성. 자, 이것처럼 글자 왼쪽에 점이 2개 찍혀 있다. 방점이 2개면 얘는 소리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해서 밤 하고 올라가요. 말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인 상성은 방점을 글자 왼편에 2개 찍어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 성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방점도 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성조가 소멸되면서 방점 표기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방점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자, 음절 왼쪽에다 점을 찍는 거다. 나랏 말이라고 하는 표기를 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 낮은 소리 나, 얘 높은 소리 랏, 얘는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말 하고 읽어줘야 돼요. 자, 방점은 이 음절의 왼편에 찍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얘 점 하나 이렇게 오른쪽에 찍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거성이다. 나 이렇게 읽어야겠다. 안 됩니다. 글자 왼편이 방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방점이 없는 애기 때문에 평성. 방점 하나 있으니까 거성, 2개 있으니까 상성하고 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평성, 거성, 상성도 알겠고 방점 안 찍고 하나 찍고 2개 찍고 왼편에 찍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입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입성이라고 하는 건 성조라고 보기 조금 애매해요.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고 소리를 짧고 빨리 끝내세요 해서 소리를 짧게 내세요. 소리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소리의 길이는 엄밀히 따지면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죠. 그래서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니까 우리 입성은 방점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짧은 소리인지 긴 소리인지 어떻게 알았는가? 왼편 보십시오. 소리 높낮이랑은 상관없어요.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오면 걔는 짧게 발음하는 입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중세국어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 이렇게 소리 난다 그랬죠. 자, 이 중에서 노란 양말 울림소리 4개 지우세요. 받침에서 살아내는 울림소리. 여러분들 자음 울림소리 알잖아. 노란 양말 알잖아. 노란 양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알지? 그 지워. 그럼 뭐 남아?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남죠. 받침 자리에 울림소리가 아닌 나머지 소리가 오면 이 4개가 오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소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오면 소리가 짧아져요. 자, 예시를 한번 보면 깃, 입, 낫해서 받침에 기역, 비읍, 디귿, 비읍, 디귿이 왔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받침에 오면 소리가 짧게 나는 입성이다. 자, 소리를 짧게 내는 입성은 방점으로 표기 안 하죠. 여기 보시면 글자 왼편에 얘 지금 방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평성이면서 입성이란 소리입니다. 깃, 낮은데 짧게 내는 거야. 깃. 자, 얘는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얘는 거성이면서 입성이란 소리입니다. 높게 내면서 짧게 내란 소리야. 입. 얘는 지금 방점이 2개 찍혀 있죠? 그럼 얘는 상성이면서 입성이니까 낮, 짧게 이렇게 소리 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나랏 말을 보면 랏에 왼편에 방점이 하나 찍혀 있으니까 거성이고 받침에 시옷이 적혀 있으니까 입성이다. 자, 말 같은 경우 보시면 얘는 왼편에 2개 찍혀 있죠? 상성이고 받침에 노란 양말 와 있죠? 얘는 입성이 아닙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받침에 아무 말도 없고요. 왼편에 점도 없어요. 평성이고 입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했니? 자, 그리고 봅시다. 이렇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성조가 소멸되면서 방점도 같이 사라지는데 평성과 거성 같은 경우는 그냥 사라져요. 근데 이 상성은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들 의문할 때 이렇게 생긴 표시 봤죠? 모음의 길이를 길게 내세요. 소리의 길이를 길게 내라. 그래서 얘는 긴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시 한 번만 살펴보면 자,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인가 보면 여기 지금 밤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고 여기 지금 밤이라는 글자 보이죠? 말이라는 글자 보이고 말이라는 글자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의문할 때 했습니다. 자, 짧은 소리 밤은 낮과 밤 할 때 밤이었고 긴 소리 밤은 모음을 길게 내세요. 이거는 열매 밤이었어. 그 다음에 짧은 소리 말은 타는 말이었고요. 동물. 긴 소리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었어. 기억나니? 그래서 소리의 길이를 길게 내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요 2개였다. 그치? 그래서 쟤는 발음할 때 밤하고 발음했고 말은 발음할 때 말하고 모음을 길게 내는 발음으로 했죠. 이게 뭐가 변한 거라고? 상성의 방점 2개가 영향을 미쳐준 거라고. 이렇게 바뀐 거라고. 그래서 성조의 소리의 높낮이는 현대엔 다 사라졌고요. 상성이 현대에 와서는 소리를 길게 내세요라는 장음 표시로 남아있고 그리고 평성, 거성은 다 그냥 짧은 소리가 돼버렸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2번째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준비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주에 전시 테스트, 문법 테스트 보게 되니까 암기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